요즘 주유소 앞을 지날 때마다 주춤하게 되시지 않나요? 심상치 않은 기름값에 걱정이 앞섭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또 어떻고요? 마트에 가보면 비닐봉투는 이미 동이 나 구하기 어렵고 심지어 종량제 봉투를 미리 사두는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진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터진 전쟁이 지금 우리의 지갑과 장바구니, 나아가 쓰레기 봉투에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언장담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으로 이란을 단숨에 끝내겠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할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의 시선과 막강한 무기가 모두 중동의 뜨거운 모래 사막을 향해 있을 때 그 뒤에서 은밀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혼란을 무려 10년 넘게 기다려온 세력이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곳이 중동이 아닌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 상공에서는 폭발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써 4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다고 공언했죠. 실제로 전쟁 초기에는 그의 말처럼 보이는 듯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자택 벙커에서 폭사하고 국방부의 핵심 수뇌부마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이란 해군은 불과 나흘 만에 괴멸되었으며 최신 잠수함과 무인기 모함 등은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목표물 7,000개를 타격했다. 미사일 발사가 90% 이상 줄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대승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예상과 달리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전국 각지에서 복수를 외치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외국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과연 정권을 갈아치우자고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국은 공습을 감행하면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 봉기하여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죠. 오히려 외부의 공격이 이란 내부의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서로 반목하던 사람들조차도 한순간에 뭉치게 되는 법입니다. 하메네이는 사망했지만 이란의 반격은 바로 다음 날부터 맹렬하게 쏟아졌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 등 미군 기지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이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심지어 이라크 민병대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머리를 잘랐는데 팔다리가 각자 따로 움직이며 싸우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4주차인 지금 이란의 이러한 반격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란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걸프 지역 발전소를 타격하겠다는 이협적인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란 해군은 박살났지만 해안가 산악 지형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미사일 기지와 드론 발사대는 여전히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벙커버스터 폭탄을 아무리 퍼부어도 산 밑 깊숙이 뿌리를 박은 시설들은 모두 찾아내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두더지 게임과 같습니다. 하나를 때려잡으면 옆에서 또 다른 위협이 튀어나오는 식이죠.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라크 전쟁의 악몽을 반복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막대한 전비가 소모되며 재정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폭탄이 아닙니다. 바로 돈입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무려 5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로 막아야 하는 이란의 드론은 단 2천만 원도 안 합니다. 50억 원짜리 미사일로 2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 전쟁을 매일같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한 달째입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이 중동의 모래 사막 위에서 천문학적인 달러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만 타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유소 가격표 보셨나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26원에 달합니다. 서울은 무려 1,853원이고요. 전쟁이 터지기 직전만 해도 1,600원대였거든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00원 넘게 폭등한 것입니다. 한 달에 기름을 200리터 넣는 분이라면 4만 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까지 시행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름값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마트 가보셨나요? 비닐봉투가 품절되어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심지어 종량제 봉투를 미리 사두는 사재기 현상까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비닐이 사라졌을까요? 비닐의 핵심 원료는 폴리에틸렌인데 이 폴리에틸렌은 나프타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나프타는 석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부산물인데 이 나프타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됩니다. 해협이 막히니 나프타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나프타 재고는 불과 2주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수산단에서는 LG화학이 공장 하나를 아예 멈춰 세웠습니다. 여천 NCC는 고객사들에게 공급 불가를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폴리에틸렌 가격이 33%나 급등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고까지 나왔습니다. 비닐봉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프타가 없으면 플라스틱도, 합성 고무도, 폴리에스터 섬유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타이어를 만들 수 없고 옷감을 만들 수 없으며 포장재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의 밀가루라고 불리는 핵심 원료가 고갈 위기에 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혔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무엇이냐고요? 유조선이 실제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수로 폭이 고작 10km에 불과합니다. 강남에서 일산까지의 거리보다도 좁은 길이죠. 그런데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석유의 3분의 1이 빠져나갑니다. 이란이 이 길을 틀어막아 버린 것입니다. BBC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쟁 전 하루 138척이 다니던 해협에 지금은 겨우 대여섯 척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5%의 선박이 사라진 것이죠. 유조선 40척이 해협 밖에서 꼼짝도 못하고 발이 묶여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먼저 손을 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는 더 이상 보험을 걸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화물을 실을 수 없으니 총 한 발 맞지 않아도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머스크 해운이 운항을 중단했고 일본 3대 해운사도 모두 멈췄습니다. 배가 이 길을 다니지 못하게 되자 아프리카 남쪽 끝 희망봉을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운송비가 무려 50%에서 8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는 급락하여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환율은 순간적으로 1,500원을 뚫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까지 여러 번 걸리는 등 금융시장도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오고 그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기름도 막혔고 나프타도 막혔으며 가스도 막혔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목줄이 잡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유소에서 확인하시는 가격표가 아직 모든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제 유가가 국내 시장의 실제 가격으로 적용되기까지는
보통 2~3주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즉, 진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육아 폭등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기름값이나 비닐값보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미국이 혼자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던 동맹국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전쟁이 터지면 친구가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바로 동맹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미국에게 중동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사우디, UAE, 쿠웨이트, 바레인. 이들은 수십 년간 미국산 무기를 수조 원어치 사들이고 자국 땅에 미군 기지까지 내주었던 미국의 핵심 파트너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자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등을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 7개 나라의 해상 호위 작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핵심 중동 국가들까지.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거절이었습니다. 이유로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란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공습을 당한 당일부터 사우디, UAE,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의 주둔한 미군 기지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UAE에서는 외국인 3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에는 드론이 날아들었고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사령부는 필수 인력 100명 미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자국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편을 들겠다고 선뜻 나설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했던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걸프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멈추고 불가항력을 선포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시작한 전쟁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된다. 이러다간 우리도 석유 공급을 끊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동맹으로서 돕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에게 파병을 요구했더니 싸늘하게 거절했습니다. 독일은 참여할 여지가 없다며 빠졌고 프랑스는 이 지역은 또 다른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실 유럽이 트럼프를 도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전쟁으로 유럽 경제를 압박하고 심지어 그린란드 영유권까지 주장하면서 동맹국들의 얼굴에 먹칠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 상사가 평소에 팀원들을 괴롭히다가 큰 프로젝트가 터지자 도와달라고 하는 격입니다. 과연 누가 돕겠습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동맹국들이 거절한 바로 다음날 혼자서 5,000파운드, 약 2~3톤 짜리 벙커버스터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란 해안 미사일 기지를 단독으로 초토화시킨 것이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중동 한복판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동맹국들은 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오직 자신들의 피해만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민낯입니다. 미국의 막대한 돈과 무기, 그리고 시선이 모두 중동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힘이 중동으로 쏠렸다면 지구, 반대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중동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남의 나라 전쟁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항공모함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인도양에, 제럴드 포드호는 지중해에 모두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 12대가 이스라엘에 배치되었고 공중급유기 14대가 중동에 묶여 있습니다. 대형 수송기가 한 달간 무려 163대나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전력 집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강한 군함들이 평소에 지키던 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태평양, 즉 동아시아입니다. 우리 바로 코앞의 바다이죠.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를 순찰하던 경찰차가 전부 다른 동네의 대형 화재 진압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순찰이 비어버린 것이죠. CCTV는 여전히 돌아가지만 막상 출동할 경찰차가 없습니다. 범죄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해두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일부를 페르시아만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던 미사일 방패가 중동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집 현관에 튼튼한 자물쇠를 빼어 옆집 문에 달아준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우리의 방어망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셈이죠. 그리고 이 빈틈을 마치 먹잇감처럼 날카롭게 노려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서방 관리들이 밝히길 중국 군대가 미국의 이란 작전을 매우 면밀하게 연구하며 대만 분쟁 시 적용할 교훈들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전쟁을 교과서 삼아 자신들의 약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미국의 동맹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학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몇 주간 대만 해협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매일 대만 영공 근처를 떼지어 날아다니던 중국 전투기들이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일순간 조용해진 것이죠. 혹시 평화가 찾아온 것일까 하는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30대가 넘는 전투기와 드론, 군함이 일제히 대만 중간선을 넘어왔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에 대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무엇이었을까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포는 배가 된다. 이것은 소리 없는 협박이다. 도발을 줄였다가 기습적으로 늘리는 것은 상대의 경보 시스템의 혼란을 초래하는 전형적인 회색 지대 전술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지난 3월에 낸 보고서는 언뜻 안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이 핵심입니다. 중국이 다영역 강압, 멀티도메인 코어션을 가하고 있으며 2026년 내내 이를 강화할 것이다. 쉽게 말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상대방을 무릎 꿇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시끄러운 미사일 위협보다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침묵이 진정한 전쟁의 시작일 수 있다고 역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한 발 쏘지 않고 나라를 무릎 꿇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 방법은 실로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현실적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중국이 대만을 향해 미사일을 퍼붓는 장면을 상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방법이 있거든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나라를 질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걸까요? 먼저 대만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민간 선박의 항행을 제한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훈련이므로 국제사회가 이를 전쟁 행위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항공 경로를 틀어버립니다. 화물선이 대만 항구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핵심적인 에너지 수입선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대만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섬나라입니다. 전기가 끊기고 공장이 멈추면 미사일 한 발 없이도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질식사입니다.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접 목격했던 시나리오를 대만에 그대로 복사붙여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 중동 전쟁은 중국에게 결정적인 히든카드를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안화로 거래하는 나라의 선박만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과 인도 유조선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란은 위안화 결제 국가에만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달러로 기름을 사는 나라는 막히고 위안화로 사는 나라는 지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석유 결제 통화가 달러에서 위안화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을 보십시오. 중국이 바로 이 시점에 대만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통일하면 에너지를 보장해주겠다. 한쪽에서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에너지 협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까지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4가지 위협을 한꺼번에 가동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직접적인 전쟁 행위가 아니지만 이 4가지가 합쳐지면 전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이 대만, 일본, 인도, 필리핀을 상대로 수행한 회색 지대 작전이 최소 80여 종에 달합니다. 그중 대만이 가장 많이 당했습니다. 이는 매일매일 조금씩 상대방의 숨통을 조여오는 전략입니다. 국제사회가 개입할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미사일이 날아오면 전 세계가 나서지만 배가 안 오고 전기가 끊기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애매함이 바로 중국의 최강 무기입니다. 대만 국방부장이 의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무력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 경제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국방비는 7%나 올렸다. 돈이 없어도 군대에만큼은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는 나라입니다. 언젠가 쓸 날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나라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만 해협,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해협이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동에서 오는 석유, 호주에서 오는 가스,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원자재들이 모두 이 대만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들이 이 길을 통해 세계로 나갑니다. 들어오는 길도 나가는 길도 전부 대만 해협인 것입니다. 우리 경제 엔진의 연료관과 배기관이 모두 이 해협 위를 지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 해협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르무즈 해협 하나만 막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방금 보지 않았습니까? 유가가 2배로 뛰고 코스피가 폭락하고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았죠. 만약 대만 해협까지 막힌다면 그 파급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석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대만의 TSMC가 만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핵심 장비와 소재를 대만 공급망에서 가져옵니다. 해협이 막히면 반도체 공급이 끊기고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이 무너집니다. 자동차 공장에 반도체가 들어오지 못해 생산 라인이 멈추고 IT 공장이 멈추고 가전 공장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일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2019년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단 3가지만 막았을 때를 기억하시죠? 그때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대만 해협이 막히면 소재 3가지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끊기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하나로도 이 난리인데 대만 해협까지 걸린다면 2개의 핵심 해협이 동시에 닫히는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1997년 IMF 사태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돈의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물건이 안 들어오고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고 만든 물건을 팔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미국은 석유를 호르무즈에서 1%도 안 가져온다. 일본은 95%이고 한국은 35%다. 그러니 그들이 와서 비용을 내야 한다. 이 말을 번역하면 이겁니다. 이건 미국의 문제가 아니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 우리를 혈맹이라고 불렀지만 기름값 앞에서는 계산기부터 꺼내드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치해 두었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까지 중동으로 빼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키던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과연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워줄까요?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이 알아서 지켜주겠지, 이 한 줄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환상인지 이번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안보를 남의 손에만 맡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동시에 맞물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나리오의 문이 열립니다. 세계 지도에 빨간 점 3개를 찍어보겠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장기전을 치를 군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둘째, 중동.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고 유가는 배럴당 11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선은 레바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대만 해협. 중국이 소리 없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이 동시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이 정확히 이 그림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아시아에서는 일본, 아프리카에서는 이탈리아. 강대국들이 서로 다른 전선에 발이 무기면서 어느 한쪽도 제때 막지 못했고 결국 세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때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미국의 처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봅시다. 중동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에서 미국이 물러난다면 유가는 14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그 수준에서 세계 경제가 사실상 멈추는 브레이크 포인트에 진입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GDP 0.7% 감소, 물가 5% 돌파. 그렇다고 중동에만 매달리면 대만 해협의 균형이 무너질 것입니다. 양쪽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이 이렇게나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써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석유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싸게 팔던 기름을 비싸게 넘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 위치 정보를 넘겨줬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던 배경에 러시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빠른 종식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가는 오르고 러시아의 주머니는 두둑해질 텐데요. 중국, 러시아, 이란. 이들은 공식적인 군사동맹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조약이 필요할까요? 각자 자신의 싸움을 하면서 미국의 힘을 세 방향으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저쪽이 움직이고 저쪽을 잡으러 가면 이쪽이 치고 들어오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만약 이란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진다면 한국의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 개의 화약고가 동시에 터지는 시나리오를 완벽한 제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라고 부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새 전선으로 찢어지면 무역이 끊기고 공급망이 무너지고 각국이 자기만 살겠다고 국경의 문을 잠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 화약고의 정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는 중동, 기술은 대만, 안보는 미국. 우리를 지탱하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전부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면 이 거대한 파도를 결코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퍼즐을 맞춰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기름값이 2배로 뛰었고 세계 경제는 심하게 비틀거렸습니다. 미국 군사력이 전부 중동에 묵이면서 동아시아에는 힘의 공백이 생겼고 중국이 그 빈자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이 조여지면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로와 반도체 공급선이 한꺼번에 끊기고 우리 경제에 숨통이 막힐 것입니다. 중동의 불씨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주유소 영수증부터 마트 장바구니 그리고 직장의 일감까지 전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곳은 중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중동은 단지 불씨를 지핀 곳일 뿐 그 불꽃이 번져 탄환처럼 날아드는 곳은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선 동아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를 가장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단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바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석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1%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 이는 너희의 문제이며 너희가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유럽은 어떠했습니까? 심지어 나토, NATO조차 중동 지역으로의 파병을 거부하며 각자의 국익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더 교묘했습니다. 유조선의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스텔스 항해까지 감행하며 오로지 자국의 원유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중국은 또 어떠했습니까? 이란과 직접 단독 협상을 벌여 자국 선박만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영국 해운 정보업체 로이즈즈의 데이터는 이러한 현실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유조선 업체는 이란에 무려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지불하고서야 비로소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 영원한 친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오직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전력을 다해 움직이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원유 비축량을 늘려 201일분을 확보하고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자금을 준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1,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물류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원유 수입선을 북미와 호주 등으로 다변화하고 심지어 러시아산 원유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장의 출혈을 막는 응급처치로서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는 임시방편적인 반창고에 불과합니다. 중동의 70% 이상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는 순간 똑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1990년 걸프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에너지 위기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본적인 구조 변화 없이는 다음번에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또다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까지 이와 같은 에너지 안보의 공포를 고스란히 물려줄 것인지 우리는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남에게 기대는 안보는 진정한 안보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스스로 에너지원과 공급망, 그리고 외교력을 굳건히 갖추지 못한다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단 한 번의 전쟁으로도 우리 경제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악순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냉혹하고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직시하고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일궈낸 저력의 나라입니다. IMF 외환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리고 팬데믹의 위협까지도 굳건히 극복해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러한 저력은 막연한 환상 위에서가 아니라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식 위에서만 온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버리는 것이 불안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상에 갇혀 현실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처럼 거대한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